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승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42강 비판 9번째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 문제 마지막 문제고요. 마지막까지 조금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문제는 연세대 기출 문제네요. 문제가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핵심을 잘 잡으면 핵심 포인트는 거의 다 제시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비판하는 문제를 만나면 내가 비판해야 될 대상이 도대체 어떤 주장, 어떤 논리를 쓰고 있지, 그걸 정확히 찾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제는 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시오를 묻고 있죠. 그죠? 가의 문제점. 여러분들은 가의 문제점, 가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뭐, 둘째 뭐, 하여튼 문제점을 분명하게 밝히셔야 돼요. 그러면 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를 읽어보면서 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개인의 가치 판단이 학문적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로 인해 끊임없이 혼동이 야기되었으며 심지어 사실들 간의 간단한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주장에 다양한 해석이 개입되기에 이르렀다. 학문적 주장에 개인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학문도 사실은 가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과학적 주장에 다양한 해석들이 개입되면 주관이 개입된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저렇게 생각하는 데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인 어떤 자신의 가치 판단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게 학문인가요? 아니죠.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현실 문제에 대한 규범적 가치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 현실 문제에 대한 어떤 규범적 가치, 규범적인 가치라고 하는 건 뭐죠? 윤리 도덕적인 거죠. 규범.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건 규범적 가치죠. 규범적 가치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은 결코 경험적 학문의 과제가 될 수 없다. 이 경험적 학문이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건 과학을 말하는 과학. 알겠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어떤 학문과 어떤 사람들 사이의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규범,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전혀 무의미하다. 경험적 분석에 근거해서 특정한 문화적 가치를 바람직한 규범으로 도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경험적 분석 뭐예요? 경험적 분석 뭐죠? 과학이죠, 과학. 객관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열심히 분석해 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가 나와.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착하게 착하게 살았을 때 키가 몇 센치 크고 엔돌핀이 얼마나 나오고 그런 거 아무리 분석해봤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껴. 어떤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껴. 이거를 이 아름다움의 구조를 막 분석한다고 해서 거기서 아름다움이 튀어나오냐? 안 튀어나와요. 그 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아름답지 않은 데가 돼요. 왜? 사람들마다 미적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규범적인 가치의 문제는 어떤 과학 기술의 문제랑 전혀 다른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건. 좋은 건 그냥 좋은 거고. 경험적 분석에 근거해서 특정한 문화적 가치를 바람직한 규범으로 도출하는 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문화적 가치, 어른을 공경해라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막 분석해가지고 답이 나오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거고 관습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타당한 윤리적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종교뿐이다. 종교는 어때요? 그냥 믿어야 되잖아. 그렇지만 과학은 어떠니? 과학이랑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서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뭐라고 하나요? 하지 마라. 그럼 무조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입증되고 논증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식의 나무를 먹고 자란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분석 결과로부터 세상의 의미에 대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운명이다. 우리는 경험적 지식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서 인생과 세상 만사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 판단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험적 지식이 뭔가 늘어난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경험적 지식과 가치 판단을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진실만을 추구하는 과학적 의무의 이행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얘가 말하는 건 뭐예요?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네요. 그죠?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요즘에 이 프레지가 말썽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가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진실을 추구하는데 꼭 사실에 근거해야 되냐? 사실에 근거 안 하면 안 되냐? 따져봐야죠. 사실에 근거한다고 해서 모두 다 진실이냐? 이걸 따져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가가 말하고자 하는 걸 딱 잡은 다음에 가가 어떤 점에서 틀릴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뭐가 시작된다? 어떤 비판하는 글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 제시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다를 통해서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보죠. 나를 보겠습니다. 왕건이 궁예의 여러 장수들 중 하나로서 궁예 은총을 받아 대병을 맡게 되자 드디어 궁예를 쫓아내어 객사하게 하고 또 이신시군의 죄를 싫어하여 전력을 가해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죽인 거죠. 왕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잖아요. 그래서 고려의 사가는 궁예는 신라의 헌화랑의 자식인데 왕은 그의 생일인 5월 5일을 미워하여 내다버렸다. 그래서 신라 헌화랑의 자식이래. 궁예가 이를 원망하여 군사를 그 신라를 멸망시키려 했는데 그 어느 절에서 벽에 그려져 있는 헌화랑의 초상화를 칼로 쳤다. 그러니까 궁예가 자기 아버지의 어떤 초상화를 칼로 그려서 뭐 죽이는 행위를 신용을 한 거지. 누가? 고려 사관이. 그죠? 고려 사관. 그리고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궁예가 태어난 뒤에 헌화랑이 엄히 명령을 내려 궁예를 죽이라고 하였는데 궁예가 누대 위에서 아래로 궁예를 던지니 아래에서 유모가 봤다가 그만 잘못하여 손가락이 그의 한쪽 눈을 찔러 눈을 잃어버렸다. 그 유모가 비밀이 그를 길러냈는데 그가 14대에 장난이 10세가 되어 10살이 되어서 장난이 심했다. 유모가 울면서 왕이 너를 버린 것을 내가 차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몰래 길렀는데 이제 너가 미친 듯이 행동을 하냐 하면서 궁예가 어때? 울며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그래서 궁예는 중이 되었네요. 그죠? 만약 사관의 말이 맞다면 궁예가 비록 헌화랑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태어난 날 누대 위에서 죽으라고 던진 날부터 이미 부의 명예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헌화랑의 자식 관계, 즉 부자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네요. 그죠? 궁예가 헌화랑의 몸에 직접 칼질을 하더라도 시부의 죄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초상화를 쳤다고 해서 이게 뭐 아버지를 죽인 죄냐? 이미 부자의 연이 끊었는데 신라의 능과 도읍을 유린하더라도 조상을 욕보인 죄를 논할 수 없다. 하물며 왕의 초상화를 치고 물란한 신라를 혁명하려고 한 것이 뭔 죄가 되냐. 사관이 말이 맞는다면. 그죠? 그렇지만 고대 좁은 윤리관으로는 그 두 가지 일, 헌화랑의 초상화를 칼로 내려친 일, 신라에 대해서 불공한 일, 어때요? 자기 부모 나라죠. 만으로도 궁예는 죽어도 남을 죄가 있다. 즉 고려의 사관을 어때? 죽어도 좋을 만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 궁예쯤이야 죽어도 뭘 한 거예요? 왕건이 궁예를 그냥 죽을 만한 인간으로 만든 거야. 이래하여 왕건은 살아서 고려의 통치권을 가지고 죽어서 태조 문성의 시월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호에 부끄러울 게 없다. 추호에 부끄러울 게 없게 된 것이니 이것은 고려의 사관이 구태여 세달사 일개 걸승이던 궁예를 가져다가 고귀한 신라 왕자의 황궁의 왕자를 만든 이유다. 자, 어때요? 사관이
역사를 왜곡했네. 사관이 역사를 왜곡했네요. 즉 고려의 사관이 역사를 왜곡한 어떤 모습이 나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역사? 그죠?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아무리 사실에 근거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자체가 틀릴 수도 있잖아. 내가 아무리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고 해서 사실을 내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나요? 과거의 역사 기술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왜곡해서 기록을 해 놓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아무리 사실에 근거해서 야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 내 말이 맞아. 이게 어떻게 과학적 탐구죠? 아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가가 뭘 얘기했어요?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을 추구할 수 있다. 가는 주로 얘기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나요? 연대는 주로 다면사고형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과학적 탐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과학적 탐구. 그냥 분야가 과학이라고 합시다. 과학. 가는 주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과학에 있어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역사적인 지식은 사실에 근거하기가 힘들면 사실에 근거해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잖아. 나는 역사가 제시문제예요. 역사. 그죠? 그러니까 가가 말하는 건 과학에서는 충분히 뭐 사실, 팩트에 근거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사적 지식은 사실에 근거한다고 해서 항상 바람직한 어떤 진리에 도달하는 것, 진실에 도달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자체를 어떤 사실을 택하느냐. 그죠? 사실 그 자체가 또 왜곡될 수도 있고. 그죠? 얼마나 그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추추론 해석하는가. 그죠? 해석하는가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지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역사가 되진 않는다. 진실을 드러내는 건 아니다. 라고 뭘 하면 돼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 제시문에서는 사관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는 한번 보겠습니다. 작가는 우선 그의 독자들에게 거짓되지 않은 것, 진실한 것만을 말하고 보여주기로 애초부터 약속되어 있었다. 그 진실은 무엇보다 독자의 삶에 깊이 관계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작가는 뭔가를 쓰는 사람이죠. 그럼 어떤 작가인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진실이라는 건 무엇인가? 삶의 진실. 그러니까 작가는 어떤 독자들이 자기의 책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구나를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게 작가의 역할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작가가 깨닫게 해주는 삶의 진실은 뭐죠? 행복한 삶에 관한 것. 책을 읽고 그것이 비극적이든 희극적인 것이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참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정직한 어떻게 살아야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이구나를 어때요? 깨닫게 해주는 게 작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다 더 사람다운 삶에 관계하는 것이다.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을 소설로서 고발하는 것, 즉 인간의 행복을 억압하고 그죠? 정직을 억압하게 하는 것을 소설로서 고발하는 것. 그러면 여기서 이 작가는 어떤 거 소설가네요, 그죠? 소설가라는 작품을 통해서 어떤 삶의 진실을 드러내네요, 그죠? 그러니까 소설은 어떤 거예요? 허구죠, 허구. 그래서 어떤 문학이죠, 문학, 소설. 즉 다가 다루고 있는 것은 작가입니다. 작가 중에서도 문학과 어떤 문학, 소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문학적 노력이 종국에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고 행복스럽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삶의 진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가 그의 작품으로 그런 삶의 진실을 위해 싸우는데 독자가 그것을 배척하고 외면할 리가 없다. 그래서 삶의 진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삶의 진실을 드러낼 때 독자는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온다라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가장 큰 진실은 뭐냐? 그렇다면 도대체 삶의 진실은 뭐냐? 삶의 진실은 행복이고 정직한 거고 사람다운 삶에 가는 것. 그건 우리의 삶을 가장 삶다운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옳은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평론가가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을 삶답지 못하게 하는 비인간적인 풍습, 제도와 문물, 사고들을 통틀어 억압하는 것. 그러니까 소설가는 뭘 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것을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 고발하는 거죠, 고발. 그죠? 우리의 삶을 억누름으로서 벗어나고서 온전한 삶, 본래의 자유롭고 화창한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질서. 질서. 그죠? 그것은 자유의 질서다. 이 자유의 질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크고 깊은 삶의 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자유의 질서라는 말을 쓴 게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억압하잖아. 그럼 억압한 놈을 두들겨 패서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질서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부정의, 폭력을 저지하는 어떤 질서, 힘, 규칙, 법,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이렇게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이런 강력한 나쁜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독재자들. 걔네들은 어때?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죠.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자유가 억눌러지잖아. 근데 자유의 질서가 잘 갖춰진 시대, 뭔가 부정의한 일이 벌어지고 뭔가 나쁜 놈들이 나타나면 어때요? 사회 제도나 그 법칙이 어때? 그런 나쁜 놈들을 딱 잡아서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만들잖아.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자유를 보장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어떤 제도나 풍습, 비인간적인 것들을 어때? 억압하는 질서네요. 그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개개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질서가 아니라 비인간적인 제도나 폭력을 억압하는 어떤 규칙, 규범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에서는 작가가 무엇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그죠? 소설로서 뭐 해요? 그래서 진실, 삶을 억압하는 걸 고발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작가는 소설로서 어떤 삶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인간의 어떤 억압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어떻게 진실을 보여주는 거지. 자, 가는 뭘 얘기했어요? 가는 사실에 근거해서만 진실이 추구된다며. 아니야. 문학 작품은 허구잖아. 영화 허구잖아. 미술 작품 허구잖아요. 그렇지만 허구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화 좋은 책 한 편 보고 나서 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나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가요?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실, 삶의 어떤 진리를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만 진리나 진실이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허구에 근거해서도 진리와 진실이 추구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너의 근거에서 너의 주장이 안 나온다. 즉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에요. 오히려 어떤 허구에서, 문학 작품에서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어떤 허구적 고발 속에서 진실이 드러난다. 그죠?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고? 야, 사실이 틀리면 어쩔 건데? 너 말 틀렸어. 그 가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게 뭐가 돼? 나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실의 부합성에 따른 비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사실의 부합성에 따른 비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죠? 다는 근거의 타당성. 너의 근거에서 너의 주장이 나오지 않음을 비판하는 어떤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비판을 요구할 때 사실에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너의 근거에서 너의 주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세요. 주장의 문제점은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더라도 잘해요.
왜 그럴까? 문제다를 하는 거거든. 야, 너처럼 주장하면 문제가 많아.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되고, 이렇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 워크북에는 조금 짧은 글들 중심으로 넣어 두었는데요. 만약에 비판하는 글이 조금 긴 글일 경우에는, 비판하는 글이 여기다가 좀 쓸게요. 비판하는 글이 긴 글일 때는 사례를 넣어 두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너 말은 틀렸다. 뭐 이런 것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비판할 때는 기본이 세 가지인데, 사실에 일치하지 않거든, 너의 근거에서 너의 주장이 도출되지 않거든, 너 주장은 문제가 많거든, 이러이러한 사례를 봐. 너 말 틀렸잖아. 그래서 그 비판하는 글이 조금 긴 글을 요구할 때는 사례를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짧은 글일 때는 거의 다 제시문 안에 다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비판하는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비판하는 글은 대략 지금 이번 강의까지 해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어려운 부분은 다시 복습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거는 논법닷컴에 질문 남기시고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42강 비판 9번째 문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